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1988년 이후 35년 만에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이균용 후보자 임명 동의 표결을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 당론으로 부결을 밀어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곧이어 해병대 최상병 사건 특검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표결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숫자를 앞세운 민주당의 폭주가 시작되면서 가을 국회 긴장감이 최고조로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로 먼저 가겠습니다. 최원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장 이균용 임명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175명, 찬성이 118명에 머물며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의 요건을 넘지 못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당론 가결, 민주당은 당론 부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현실화된 겁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도 신속 처리 절차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에서 몰표가 나왔습니다. 총 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부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재판을 마치고 병원에 있던 이재명 대표도 국회에 등원해 패스트트랙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단식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 18일 만입니다. 오늘 18일 만에 나오셨는데요. 참석하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됐어요? 이에 따라 특검법은 최장 240일 뒤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중대범죄 피해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신상정보공개법 제정안과 실손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따로 떼지 않아도 되는 보험업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 부결은 민주당이 반대 당론을 정했을 때 이미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상정에서 표결까지 불과 16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30분 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의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당론 채택으로 부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로 16분 만에 끝난 이 후보자 인준 부결표는 175표, 168명의 민주당 의원 대부분과 정의당, 야당 성향의 일부 무소속 의원까지 가세한 걸로 보입니다. 입법 폭주, 사법 공백, 민주당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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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후보자의 인준안 부결이 확정되자 국민의힘은 규탄 대회를 열고 사법 공백 사태를 만든 거대 야당의 포커이자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의회 테러 수준의 폭거입니다. 대통령실도 부결 20분 만에 입장을 내고 거대 야당이 국민을 볼모로 정치 투쟁을 벌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법원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건 국민적 합의인데 민주당이 정쟁을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겨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결 많은 사람을 사법부 수장으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이제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를 찾아서 또 인사청문회를 하고 국회 표결도 다시 해야 합니다. 곧바로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공백이 불가피한데 여야의 대치가 최고조에 달해 있어서 대법원장 자리가 언제 채워질지 예상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 국민은 어떤 피해를 보게 되는지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명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부에 조속한 안정을 당부했습니다.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가지고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가지고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대법원은 30년 만에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려 그동안 사법행정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 대행을 맡고 있지만 당장 대법원장이 재판장인 전원합의체 선고는 물론 대법관 4명이 한조가 되는 소부 선고도 심리 지연 등 차질이 예상됩니다. 사법부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퇴임 대법관 등 사법부 인사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내년 1월 1일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데 대법원장 공백으로 후임 인선도 진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안 대법관 퇴임 전 후임 대법원장이 결정되지 않으면 다음 선임인 민변 출신이자 진보 성향인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 대행을 맡아 재판과 인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병원에 입원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 의혹 관련 첫 재판이 열린 겁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 대표는 검찰이 주장하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9일 만에 대장동 위례 첫 재판에 나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성남FC 후원금 여전히 뇌물 아니란 입장이신가요? 이 대표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과 공방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선에서 선거 지원을 받으려고 정진상, 유동규 보고를 받고 대장동 민간업자를 사업자로 내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자신은 혐오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인 민간업자가 원하는 바를 들어준 적이 없다며 유동규 본부장과 민간업자의 부정거래를 몰랐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년 동안 검찰 수사를 받았고 내가 살아있는 한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며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건강 상태를 놓고도 양측은 충돌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단식 후유증으로 힘들다며 재판을 짧게 끝내달라고 요청했는데 검찰은 SNS 등을 하는 걸 봐선 재판받을 정도는 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은 예정보다 빨리 1시간여 만에 끝났고 이 대표는 함께 기소된 측근 정진상 전 실장을 포옹한 뒤 법정을 떠났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과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함께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입법부의 충돌이 결국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불렀습니다. 35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니까 누구의 잘못이든 보통 일은 아니죠. 야당이 힘자랑을 제대로 하긴 했습니다만 정말 잘한 건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민주당의 계산은 무엇인지 김아림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일단 표면적으로 민주당이 가장 반대한 이유는 뭡니까? 비상장 주식 미신고와 아들의 로펌인턴 특혜 의혹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도덕성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달리 이번에는 이탈표가 거의 없었던 것도 야당 의원들 사이에 도덕성이 우려되는 대법원장은 안 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측면도 있습니다. 부결표를 던질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여당의 반응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명분을 그렇게 찾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대통령실과 여당이 거대 야당의 폭정,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은 정치 투쟁이라면서 격한 반응을 보인 것도 그 때문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경우에도요.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과 자녀의 군복무 중 판사 연수 특혜 의혹이 있었습니다. 다른 대법원장들 역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임명을 무산시키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실제 표결에선 야당도 대체로 가결표를 던졌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걸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까지 정해서 부결을 강행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합니까? 먼저 민주당 내부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이후에 친명계 원내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연일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죠. 특히 친명계가 가결파 색출에 나서는 상황에서 당론으로까지 정한 부결과 다른 표를 던지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지어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대법원장과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또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내년 2월에 법관 인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오늘 부결로 다른 후보자 검증과 인사청문회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약 한두 달 이상은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내년까지 공석 사태가 이어지면 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아서 법관 인사판을 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각종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 여권이 이렇게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예, 그게 사실이라면 뭐 그건 더 큰 문제겠죠.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 대표 재판이 아직 1심 단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대표로선 다음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지가 중요한데 재판 지연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자, 야당이 협조를 한다면 여권이 빨리 새로운 후보자 찾아서 공백 기간을 줄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첩첩산중입니다. 비교적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던 이균용 후보자가 부결된 상황에서 새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또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우선 관건이고요. 예. 게다가 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조법과 방송 3법 등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에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수많은 악재가 쌓인 상황에서 앞으로 터질 뇌관 역시 적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뭐 입법부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난리군요. 이 중심에 이재명 대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김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어제 열린 두 건의 청문회 가운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도중에 후보자가 자리를 떠나 돌아오지 않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늦게 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여당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김 후보자도 함께 자리를 떠난 겁니다. 여당은 위원장의 편파 운영 때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야당은 후보가 청문회 도중 주랭랑을 친 초유의 사태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국회 김행 후보자 청문회장.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김 후보자가 거부하자 민주당 소속인 권인숙 위원장이 사태를 언급합니다.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하시겠으면 사퇴를 하시든가요. 여당 의원들은 중립을 지켜야 할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청문회를 운영한다며 항의했습니다. 급기야 여당은 김 후보자에게 퇴장을 종용했고 야당이 막아서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후보자 앉으세요. 야당은 차수 변경까지 해가며 청문회를 하겠다고 했지만 여당과 김 후보자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결국 파행했습니다. 소재 불명이고요. 불가피하게 차수를 변경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야당은 오늘 오전 다시 청문회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이름과 행방불명을 합쳐 김행방불명 사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위선과 가식으로 무성실하게, 무책임하게 일관된 태도를 보인다면 단호하게 제재할 수 있는 제도로서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여당은 권 위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며 불참했습니다. 의회 폭거를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여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야당은 자정까지 김 후보자의 출석을 기다린다는 입장이지만 청문회가 재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청문회 파행 사태에 아예 청문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법인카드 유용 논란으로 부인 김혜경 씨가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이 문제를 조사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법인카드 유용 정황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정황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한 건지 한송원 기자가 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전직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는 이재명 대표가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알고 있었다며 이 대표를 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계속 거짓말하는 걸 보고 무기력하게 느꼈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이 대표가 집에서 먹는 아침 식사, 샴푸나 집기류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집으로 배달한 샌드위치 등 아침 식사 비용만 매달 최소 100만 원이 넘었다고 했는데 집에서 개인적인 대화도 나눴다고 했습니다. 제가 인기척을 내니까 중간에 나와가지고 저랑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정도로 배치됐느냐. 권유기는 A씨가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2021년 초부터 140여일 동안 거의 매일 경기도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주말에 개인카드로 이 대표 집으로 들어갈 물건을 산 뒤 평일에 개인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소위 카드 바꿔치기를 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권익위는 이 대표가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르면 다음 주 조사 자료를 검찰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 측은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가 난 사건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비가 대폭 늘어납니다. 생후 18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휴직을 하면 최장 6개월 동안 최대 3,9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인구로 인한 대한민국 위기가 언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적 지원 방안을 내놓은 건데요. 저출산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개월 된 딸을 키우는 최길식 씨 부부. 다음 달이면 아내의 육아휴직이 끝나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지만 남편까지 육아휴직을 쓰기엔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싶기는 한데 돈을 좀 더 잘 벌다 보니까 그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내년부터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휴직 후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데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매달 조금씩 늘어납니다. 월 450만 원을 버는 부모라면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저출산 대책회의 논의 결과를 구체화한 겁니다.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정부는 현재 30% 수준인 남성들의 육아휴직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별도의 저출산 예산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어서 교육 관련 뉴스도 전하겠습니다. 교육부가 대학 입학 정원의 30%를 정해진 전공 없이 선발하는 걸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과 간 장벽을 허물어야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성도 필요할 텐데요. 관련해서 대학이 앞으로 어떤 선택권을 가지게 되는지부터 박재용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7개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의 예산권과 인사권을 가진 막강한 자리입니다. 그동안은 교육부 공무원들이 나눠 먹는 자리였는데 앞으로는 크게 바뀝니다. 우리 국립대학이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부의 그 포괄적인 지도 감독 권한 아래에 있었고 산하기관처럼 취급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배제하고 대학 소속 교수나 민간 전문가를 대학 총장이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게 됩니다. 대신 대학 역시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앞으로 대학 입학 정원의 30% 정도는 전공 없이 통합 선발해 전공벽을 허물고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서울대는 130명 정도를, 카이스트는 신입생 전원을 이런 방식으로 뽑고 있습니다. 폭넓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융합적인 인재를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부는 무전공 입학을 도입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아시안게임 한국과 중국 경기 당시 포털사이트 다음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 응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원인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이 지목됐었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작 우려를 배제할 수 없게 된 만큼 저희 취재진이 매크로 제작자와 접촉해봤습니다. 수십만 원만 내면 댓글을 무제한으로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을 살 수 있었고 매크로 제작자와 접근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몇 년 사이 매크로 프로그램도 상당히 발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텔레그램의 한 비밀 홍보방입니다. 댓글 작성 매크로 불법 제작과 판매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댓글 프로그램 가격은 45만 원. 어떤 사이트든 댓글 조작이 가능하고 사이트에 따라 주문 제작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로 꼽히는 DC 인사이드에서 댓글 프로그램을 시연해봤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자 아이디 5개가 댓글 5개씩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댓글 하나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2초. 추적을 못하게 IP도 매번 바꿉니다. 또 다른 제작자는 챗 GPT와 연동해 특정인 관련 기사를 자동 검색해 부정적인 댓글을 연속적으로 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사람과 AI를 구분하는 기술인 캡차도 뚫을 수 있다며 영화 평점을 포함해 다양한 업종에서 문의가 온다고 홍보했습니다. AI가 개입되면 훨씬 세련되게 할 수 있죠. 맞춤형으로 댓글도 훨씬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외국으로 이렇게 IP를 세탁해서 들어오니까 단속도 어려워요. 단돈 몇십만 원으로 여론 조작이 가능한 셈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소지가 큰 매크로 프로그램 거래의 차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오늘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영하로 떨어진 대관령에서는 얼음과 서리가 처음으로 관측됐고 출근길에는 목도리와 패딩까지 챙겨 입은 시민도 눈에 띌 정도였는데요. 덕분에 단풍이 물드는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전합니다. 꽃잎은 하얀 서리를 뒤집었었고 물에 담긴 용기엔 얼음이 얼었습니다. 대관령은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0.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평년보다 한 달 가까이 빨리 첫 서리와 얼음이 관측되자 농민들은 농작물 수확을 서두릅니다.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정말 이런 거는 냉해 입는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금방 부패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새벽 시장엔 가스난로가 등장했고 체감이 되죠. 어제도 8도, 오늘도 8도. 근데 조금 추운 감은 있어요. 시민들은 패딩에 목도리까지 걸치고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설악산 영하 1.6도, 서울 9.6도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옷을 갖다가 더 끼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음식도 아무래도 따뜻한 거. 뚝 떨어진 기온에 단풍이 물드는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설악산 단풍은 해발 1,700m 정상에서 첫 단풍이 관측된 뒤 엿새 만인 오늘 해발 1,095m 희운가까지 물들었습니다. 며칠 상간에도 온도차가 있어서 좀 변화 속도가 좀 더 빠를 겁니다. 아무래도. 지리산은 오는 15일, 내장산은 23일쯤 첫 단풍이 들겠고 설악산 등 중부지방은 오는 20일쯤 단풍이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딱 1년 전 오늘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1년 만에 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줄어든 이유도 같습니다. 강달러로 인한 문제인 만큼 지금으로서는 환율 안정이 급선무입니다. 환율 언제쯤 안정될지 정준영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외환 딜러들이 분주해집니다. 미국의 고금리가 길어질 거란 전망에 원달러 환율은 한 달 새 30원 올랐고 외환 보유액 세계 순위도 8위에서 9위로 밀려났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지난 2달간 총 10조 원 정도 줄면서 작년 10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우리가 보유한 유로화나 엔화의 평가액이 줄어든 데다 환율 방어에 달러를 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미국발 긴축 발작에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수출 부진 장기화로 경상수지가 악화하면 외환 보유액이 더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금융시장의 이목은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의 9월 고용지표에 쏠려 있습니다. 실업률이 오르면서 미국 고용시장이 식어가는 양상을 보이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거란 전망 속에서 달러 강세가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다음 주 발표되는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관건입니다. 지난 8월 CPI는 목표치의 2배가 넘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에는 1,370원 방금 말씀드린 가격보다 조금 더 상향할 가능성이 있고 금리 동결로 가게 되면은 1,300원 초반으로 떨어지는. 정부는 원달러 환율이 과도하게 출렁일 경우엔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퇴직자들이 인생 2막을 위해서 많이 도전했던 분야가 공인중개사죠. 올해만 응시 인원이 10만 명 가까이 줄더니 중개업소도 줄지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지 김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화곡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간판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내부엔 인근 식당에서 보관하는 주류 박스가 쌓여 있습니다. 다른 중개업소도 낮 시간에 불이 꺼져 있는 등 상황은 비슷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중개업소 사무실을 양도하겠다는 곳이 서울 강서구에서만 50곳이 넘습니다. 동네 문 많이 닫았어요. 매매가 잘 안 되고 특히 화곡동 쪽은 전세 사기라 해가지고. 지난 8월 한 달간 폐업한 중개업소는 모두 1,161곳.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1,000곳 넘게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지난해 떨어졌던 집값이 일부 상승했지만 집주인들이 내놓는 매물을 소화해줄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관망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비싸다고 느껴지는 시세와 높은 금리 탓에 호가만 오를 뿐 실거래는 끊긴 상황이 이어지는 겁니다. 아직도 고금리라서 실수요자 전반적으로 매수에 나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년 상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영향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도 1년 새 9만 명 넘게 줄어든 상황. 영업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제출하게 하는 등 책임까지 강화하면서 중개업계의 구조조정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고속도로나 열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곳곳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발전소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지난 정부 때 급격히 늘어난 건데요. 이 발전소들이 만년 적자인 한전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장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넓은 농지에 태양광 패널이 빽빽히 깔렸습니다. 총 발전량의 일부는 반드시 신재생 에너지로 채워야 하는 RPS 제도에 따라 한전에 태양광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입니다. 한전은 이러한 태양광 사업자들의 설비 비용을 메워주기 위해 RPS 이행 보전 비용을 지급하는데 이 비용은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3조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바람을 타고 보조금을 타내려는 태양광 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조금을 받는 업체들은 2018년 전년 대비 1.7배, 2019년엔 2배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전은 이 보조금을 기후환경요금이란 항목으로 전기요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늘어날수록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13조 원의 보조금이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충당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한전의 누적 부채는 201조 원입니다. 한전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2차 자구안을 준비 중인데 무리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한전의 적자를 늘리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첫날 투표율은 8.48%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 첫날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지만 그래도 유권자들의 관심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유세전이 가열되면서 네거티브 공방도 치열해졌습니다. 보도에 최민식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방화일동 주민센터입니다. 유권자들이 투표소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진행된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8.48%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 당시 강서구의 첫날 사전투표율인 9.81%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후보들도 직접 사전투표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9년 강서 사람, 진짜 일꾼. 끝까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자세로.
꼭 선택해 주십시오. 상식을 만들어 주십시오. 진보당 같은 선명 야당을 키워주셔야 합니다.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상대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김태우 후보가 6차례 전과가 있는 우리공화당 후보와 단일화한 점을 문제 삼으며 범죄 대통합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은 진교훈 후보를 공천한 이재명 대표의 전과를 거론하며 범죄자의 공천이라고 반격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나란히 상대 후보 캠프에 명함 불법 배포 의혹을 제기하며 서로를 부정선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교사 20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해서 교권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엔 지난 7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초등학교 교사의 동료도 참석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MZ세대 교사들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며 교권이 곧 학생의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교권 없이는 학생 인권과 권리도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학생의 권리로 봐야 된다.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이 없는 교육 현장의 실태도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주입한다고 해도 우리 사회에 그야말로 폭탄을 키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교사들의 비극에 안타까움을 표시한 윤 대통령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법으로 보호한 교권보호사법의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또 교사 역할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위해 지난 7년간 월 13만 원이었던 담임수당과 20년간 동결됐던 월 7만 원의 보직수당을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사 담임수당은 50% 이상, 보직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으로 교권 논의의 발단이 됐던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동료는 교권 침해에 교사 혼자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당국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제안했는데 발언 초반 감정이 격해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학교 전담 경찰관 확대 검토와 함께 학생의 비행에 대해 전국이 동일한 기준으로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이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우크라이나 작은 마을 주민 50여 명이 한꺼번에 숨졌습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푸틴 대통령은 핵 위협을 멈추지 않았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시작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낮에 날아든 러시아 미사일은 마을 카페와 상점에 떨어졌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민간인 최소 51명이 숨졌습니다. людей, що сьогодні постраждали внаслідок обстрілу цивільного об'єкту, всі люди ці цивільні. 인구 300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은 주민 5분의 1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일부는 전사한 우크라이나 병사 추모식 참석차 모였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Були помини, люди зібралися і прилетіла ракета. Погибло дуже багато. В мене погибло. 전쟁 시작 이후 단일 공격으로 가장 많은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숨진 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신형 핵 추진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과시했습니다. 33년간 멈췄던 핵실험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Но это вопрос депутат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Теоретически можно отозвать эту ратификацию. 우려했던 북러 군사 밀착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미 CBS는 북한이 러시아에 대포를 보내기 시작했다며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에서 밝혔던 군사 협력이 형태를 갖춰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은 이란의 여성 억압에 맞서 싸운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모하마디는 현재 수감 중이어서 옥중 수상하게 됐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여성의 권리 보장을 외치며 이란 전체에 들불처럼 번졌던 히잡 시위. 당시 시위에 참가했다가 수감된 여성들에게 가해진 성폭력 범죄를 폭로하는 등 이란의 여성 억압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린 중심엔 인권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가 있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그녀를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Women
life, freedom for her fight against the oppression of women in Iran and her fight to promote human rights and freedom for all. 모하마디는 이란 내에서 여성의 인권과 이란의 민주주의, 사형제 반대 운동 등을 이끌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권에 의해 13번 체포되고 5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도 수감 중입니다. 그의 가족은 자유를 향한 투쟁에서 역사적이고 엄청난 순간이라며 영광을 이란 여성들에게 돌렸습니다. 모하마디는 역대 19번째 여성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이란 여성운동가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은 2003년 시린 에바디 이후 2번째입니다. 노벨위원회는 이란 정부에 모하마디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암표를 사지 맙시다. 1974년 추석 대목을 휩쓴 영화 빠삐용 광고에 큼직하게 들어간 글귀입니다. 충무로에는 그 빠삐용 암표만으로 집 한 채를 산 암표상이 있었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표가 많게는 70%까지 암표상의 손에 넘어가던 그 시절엔 하루 수입이 요즘 돈 60만 원은 급등했다고 합니다. 극장의 암표상은 1957년 신종 직업으로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모표 떼고 학생모를 눌러쓴 소년들이 좋은 자리 있다며 옆구리 찌르는 풍경이 소개됐죠. 암표상은 귀성역과 터미널, 서울운동장과 야구장이 붙어있던 동대문으로 번졌습니다. 신성일 음행란의 세기의 결혼식에도 따라붙었죠. 워커힐 호텔에 5천여 팬이 몰려 교통이 마비되는 와중에 결혼식 초대장이 암거래됐다고 합니다. 극장과 추석 열차표에 온라인 예매까지 도입되자 암표상이 이제는 잠잠해지겠거니 했죠. 그런데 웬걸 리셀러라는 혀구부라진 이름을 달고서 사람 모이는 곳은 어디든 마구 휘저어대고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카페에서 손님과 손자, 직원이 휴대전화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러다 복권이라도 당첨된 듯 발을 구르며 환호합니다. 직원이 손님을 도와 가수 임영웅 공연 예매에 성공을 한 겁니다. 손님은 긴장이 풀린 듯 테이블에 쓰러져 기대기도 합니다. 이 직원의 전화번호를 평생 은혜 갚을 사람으로 저장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매 개시 단 1분 사이에 370만 접속이 몰려 예매 사이트 최대 소통량을 기록했습니다. 피 튀기는 매표 전쟁, 이른바 피켓팅을 뚫으려면 빛의 속도로 광클릭해야 하는 상황이죠. 효도 선물을 드리려고 손주들까지 총출동한다는 얘기가 우스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SNS에는 선금을 받고 대리 예매에 성공하면 얼마를 더 달라는 글이 끊이지 않습니다. 포털과 인터넷 쇼핑몰 순위 조작부터 대학 수강 신청까지 전방위 기업형 조직들도 성업 중입니다. 접속을 무한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널려 있고 보안을 뚫는 것도 2, 3만 원이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급기야 항저우 축구 때 우리 포털에서 중국 응원이 압도하는 매크로 조작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이 중국발 여론조작이라며 손을 보겠다고 합니다만 그저 장난삼아 벌인 일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딴 세상에 사는 곳이 정치판입니다. 내내 딴전을 피우다가 매크로 암표 처벌이 내년 3월에야 시행되는데 그것도 공연에만 국한됩니다. 매크로와 AI가 결합하면 가공할 선거 여론조작이 가능해집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게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정치가 혼탁해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겠죠. 하지만 정치는 그렇다 치고 당장 암표값이 몇백만 원을 호가하는 이 난장판부터 쓸어내 주시면 서민들 속 시원하겠습니다. 10월 6일 앵커의 시선은 21세기 암표상 전성시대였습니다. 오늘
오늘 아침 강원 대관령에서는 올가을 첫 서리와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곳들도 많았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다만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낮 사이 영동과 남해안,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내륙과 강원 산지에서는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이 12도, 대구 13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창원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해안가로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동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일면서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한글날 연휴 비 소식 없이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0월 6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